강의는 이제 민족주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영향은 사실 그 혁명 그 자체보다 국민들한테 민족 의식을 일깨웠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를 갖고 싶다고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왜 생겨났나? 어떻게 생겨났나? 민족주의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개념은 아니죠. 민족이라는 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죠. 지금도 어려운 개념인데 그 당시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18세기 후반 19세기 때 민족주의라는 게 도대체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별로 이렇게 합당한 근거를 내세우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고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반도 국가에 그 바운더리가 한정된 그런 국가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한정된 바운더리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어떤 이민족이 침략하면 그게 또 주인이 돼서 살다가 또 쫓겨나고 또 되찾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붙이기에는 별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때 이렇게 대두가 되게 됐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를 그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을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대 국가는 이제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국민이 그 국가의 자기 주체성을 가지려면 무언가 정신이 있어야 되죠. 정신이. 그 정신을 위해서 그 정신을 형상화시킨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게 그 국가 형성의 근간이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민족주의 개념을 강요시키고 그것을 주입시킴으로써 그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그 근대 국가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게. 그래서 민족이란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근대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사실 어디서 이 서유럽에서 어떻게 발원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14세기, 15세기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면서, 이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켈트족,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이게 합치게 돼서 그것도 어떤 민족이냐 이런 것 이렇게 혈연적으로 어떤 민족이냐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그 바운더리가 있는 경계 내에서 수백 년을 살아오게 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민족의식이 있듯이 영국도 민족의식을
생겼겠죠. 외부로부터 침입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이 14세기, 15세기 때 이제 그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국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단합되는 그 힘을 보고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도 이제 그런 민족의식이 서서히 싹 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유명한 이제 프랑스 여성 장군이 이제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죠. 잔다르크가 이제 프랑스 민족의식, 민족주의의 어떤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프랑스가 영국의 영향을 받게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민족의식을 갖게 돼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결집된 힘을 보여주게 됐고, 그런 결집된 힘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절대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제 시발점이 계기가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민족의식이 불 붙듯이 주변 국가들한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19세기를 민족주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민족주의의 특징, 그래서 이제 1830년이 이제 프랑스 7월 혁명이 있었던, 그러면서 메테른이 빈 체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1970년, 1870년까지 초기 민족주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특징을 살펴보면 당연히 민족이라는 그 개념은, 정의는 그 과학적인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결국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기 팽창의 과정을 갖게 되고, 이 시기에 이제 민족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해당 민족과 그 민족이 속한 국가 사이에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역사적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되게 하나의 중요한 근대 국가의 이념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인전,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을 그 상징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잔다르크 같은 그런 역사적 위인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이념적으로 알려나가기 시작하고, 그거를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화적인 역량을 그 집단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역사의식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 그런 이게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지금 한류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 헤게모니, 일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엘리트층이 과연 그 집단 사이에서 존재하는가, 그것이 존재하면 그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또한 물론 중요한 게 그 집단의 군사적인 능력,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민족 단위하고 그러니까 힘의 대결에서 내가 밀리지 않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또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초창기에 이런 기준을 갖고 민족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나가서 이제 근대 국가의 형성의 토대를 닦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1870년도서부터 1918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연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민족을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제국주의를 표방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민족을 이렇게 제압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내 밑에 두거나 아니면 동등한 자격으로 주던가 해서 그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되게 중요한 또 기준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 같은 언어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민족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에 맞게, 팽창에 맞게 그렇게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인종주의하고도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인종주의는 이제 1800년대에 아마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하고 이제 DNA가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거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잘못 인종학자들 중에서 이제 민족주의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서 이제 민족 우월주의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아주 불행한 그런 인류 역사에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이 안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근대 국가의 형성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절대왕권이 무너지고 혁명에 의해서 시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그 자유주의 혁명이라는 틀 안에서 이제 절대왕정이 깨지게 되고, 절대왕정의 빈 자리를 이제 공화주의, 근대 국가, 공화주의를 의식을 갖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근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민족주의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대 국가의 그 처음 형성되는 그 과정은 이러한 혁명과 민족의식을 동반하게 되면서 이제 근대 국가로서 나아가게 되는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지면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들, 역사적 형성 과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이제 역사적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역사 강의를 통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지금의 그러한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이 지금 우리 지금 현대사회의 국민 국가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영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제목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국가주의 국가관과 자유주의 국가관, 이 국가관이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그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그런 개념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국가관은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이 이제 국가주의적인 국가관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가주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독일의 통일 과정은 어땠냐면, 절대군주가 이 통일 과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국민들을 그 국가의 힘으로 이렇게 통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독일 제국은 이제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였고 근대에 있어서도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늦게 출범을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죠. 후발주자였죠. 그래서 그 후발주자였던 독일이 영국하고 프랑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 주도형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형으로 진행되게 되면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또 참전하게 되고 또 히틀러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프로이센의 정치제도, 사회 경제 그런 제도를 다 보고 배워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독일과 같은 군국주의 체제를 갖게 되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나라 중에 하나의 역사적 과정을 겪게 되고요.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본군 관동군 시절 관동군으로서도 활동했던 사람이고 일본 이제 정치 제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국가주의적인, 그러니까 국가가 있어야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국가주의적인 국가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고 제 시절에는 외우고 다녔어야 됐고 그걸 외우지 않았으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회초리를 맞았던 그런 일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를 국가 기능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 지금도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 이런 정당에는 이런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념형 보수라 그러는. 국가가 부르는데, 국가가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나라의 발전, 애국심 이런 것들에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자유주의적 국가관인데 이제 이 자유주의적 국가는 그야 말마따나 이제 절대왕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이제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 이제 초창기서부터 이제 1800년대, 1900년도에 사회주의 사상에서의 부르주아가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흥 부르주아들이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갖기 위해서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그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진보의 아이콘이었는데 점점 이제 1900년대 20세기, 21세기를 맞으면서 자유가 꼭 진보를 대표하는 가치로서 나타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시장형 시스템, 자유주의를 아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게 되는 이제 부류는 이제 시장형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 그 자유주의가 시장의 자유만은 아니라 정치, 사상, 인권 이런 부분들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진보 자유주의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때 자유주의자들은 혁명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들인데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또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커다란 병폐를 낳게 되는
그러한 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자유주의는 정확하게 이념적으로는 진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서 이런 혁명과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을 가지게 된 거고,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었기 때문에 또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가 얼마만큼 깊게 고민하고 심오하게 투쟁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의 주제였던 것 같고요. 인간의 자유를 위한 갈망이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대표적인 이 문제가 근대 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해 가게 됐던 거고요. 앞으로 역사적 인식과 관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 이렇게 관심에 자그마한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로 맺을까 좀 고민하다가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주 짧은 글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데이빗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그 회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과 생각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저희 인천 지부에서 먼저 이렇게 아주 부족하고 허술하고 허접한 그런 강의였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부에서도 용기를 내서 이런 같이 회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유튜브에 같이 올려서 내용을 공유하는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